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초여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지나는데요. 오늘도 낮더위 속에 동쪽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세요. 네, 따라서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남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남을 중심으로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9.6도, 대전은 19.5도, 대구는 19.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26도, 광주 29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청년도약 계좌 실효성 논란입니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 계좌가 오는 15일부터 개시되지만 출시 이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어 최고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겠다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지난 8일 은행들이 상품 구조를 잠정 공시하자 기본금리는 턱없이 낮고 우대금리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어 5천만 원 목돈의 달성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3.5% 수준인 기본금리를 높이던가 우대금리 조건을 현실성 있는 항목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하면서 12일에 공시할 예정이었던 최종금리 공시 공개 일정을 이틀 미뤄 오는 14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의 관심이 상당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실망이 컸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잠정 공시된 조건들이 어땠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은행들의 잠정 공시에 따르면 기본금리는 기업은행이 4.5%, 나머지 은행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2에서 2.5% 정도씩 붙이는 구조였었는데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본금리와 소득, 은행별 우대금리의 합이 가장 높은 곳은 6.5%인 기업은행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5.5%에서 6%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정부가 홍보한 대로 6% 수준의 금리를 받으려면 우대금리가 최대한 적용이 돼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으로 장기간의 급여이체 및 자동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나 논란이 된 부분은 카드 사용 실적이었었는데요. 하나은행은 청년도약 계좌 가입 후 월 30만 원 이상 3년간 하나카드 결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은행도 월 30만 원 이상 청년도약 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을 갖춰야 우대금리 1%포인트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사 알뜰폰 요금제 가입 조건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6%대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은행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땐 청년도약 계좌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정부 앞작으로 쥐어 짜나온 상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냈던 만큼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돌려주면 어떨까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하게 좀 풀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은행 뭐 안에 사정은 있을 테니까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IMF 때 이런 때 다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요. 이렇게 좀 말이 벌었을 때는 조금 풀면 어떨까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은행권도 좀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초고층 타워를 맨손으로 무단 등반한 남성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고층 타워를 맨손으로 무단 등반한 영국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서울 송파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쯤 초고층 타워 73층에서 영국 국적의 유명 암벽 등반가 A씨를 구조했습니다. 당일 아침 7시 50분쯤 A씨를 발견한 건물 보안 요원이 외국인이 속옷만 입고 타워 외벽을 올라가고 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침 8시 3분쯤 현장에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소방관 54명과 소방차 11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돌입했는데 A씨는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뒤에도 등반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8시 52분쯤 A씨를 타워 73층 외벽에서 곤도라에 태워 오전 9시 2분 구조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A씨는 안전장치 전혀 없이 거의 뭐 맨손으로 이 타워를 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A씨는 등반단 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방 관계자는 로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이 맨손으로 외벽을 등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니 낙하산 하나만 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큰 부상은 없었고 탈진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오른 타워 측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등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조물 침입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보기에도 아찔하던데 네.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베이스 점핑을 목적으로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면서 사흘 전 입국해 하루는 모텔에 투숙했고 이틀은 노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해 7월 개장 전인 스페인의 한 테마파크에 몰래 침입해 약 111m 높이의 롤러코스터에서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린 혐의로 체포돼 집행유예 4개월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도 그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유럽에서 7번째로 높은 더 샤드를 무단으로 올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줄기차게 고층 건물 등에 오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스턴트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만큼이나 본인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그 시간에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 먼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네. 물론 뭐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런다.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게도 되잖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소방 인원 54명, 54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환불 요청한 음식에 음료 부은 손님 이야기입니다. 배달된 음식의 포장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말로만 듣던 배달 거지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해물찜 가게를 운영한다는 글쓴이의 말에 의하면 오후 4시경 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1km도 안 되는 옆 아파트라 배달까지 총 30분이 안 되게 완료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완료 뒤 10분쯤 지나 사이드 음식인 동치미 국물이 흘러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는 손님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배달기사에게 연락해 혹시 배달 중에 사고가 있었냐라고 물어봤고 기사는 음식을 전달했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손님에게 죄송하다,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배달기사에게 음식을 다시 회수해 오기를 요청했는데 배달기사의 말로는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한 장 보면은 아기찜에 담긴 일회용 포장 용기가 뜯어져 있고 그 밖으로 음료가 섞인 국물이 흘러넘쳐 엉망인 상태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A씨 아내가 수거된 음식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을 대동해 고객의 집을 찾아갔지만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기찜이 뜯어져 있냐는 아내의 말에 고객은 어차피 안 먹을 음식이라 음료를 부었다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경찰이 상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면 제품은 처음 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거들었지만 고객은 아무렇지 않은 듯한 태도로 일관해 글쓴이는 결국 환불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글을 접한 이들은 음식 수거를 안 하고 환불만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다. 환불 받으려면 음식은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다는 등 해당 손님이 잘못했다는 반응을 남겼는데요. 다만 일본 누리꾼들은 저 음식을 다시 가져가서 그럼 재포장해서 팔겠다는 뜻이냐, 꼭 회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음식을 의도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일단 업주가 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과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문 취소 및 반품을 요청할 경우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괴, 훼손됐거나 소비자의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졌다면 주문 취소 및 반품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권리를 우리가 따지는데 권리가 있는 곳엔 책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요. 소비자도 소비자 권리가 있지만 소비자가 소비자다운 그런 책임의식을 보여야 되거든요. 아, 이런 경우는 좀 이상한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기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영화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제 이름이 어떤 꽃의 꽃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 꽃말에서 유래된 영화제라고 하니까 뭔가 낭만적이고 로맨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제의 그 꽃말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이라고 그럽니다. 예,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지난 1일 화창한 날씨와 함께 설렘이 느껴지는 열린 송현공원. 이곳에 특별한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영화제의 정체는 바로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2021년부터 시작된 영화제는 2022년 국제영화제로 승격돼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익숙한 얼굴은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이장호 감독이 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락스퍼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말이 다른 꽃들처럼 무슨 멜로드라마의 사연이 있는 게 아니고 락스퍼 꽃은 자유와 정의의 꽃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제하고 성격이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락스퍼 국제인권영화제라고 했습니다. 자유, 정의를 꽃말로 하는 락스퍼 꽃에서 시작된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매년 자유, 정의, 인권을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캐나다 영화감독 제이슨 러포터스가 중국 출신의 유명 만화가 거징슌과 손잡고 6년에 걸쳐 완성한 영원한 봄부터 북한 인권, 원자력, 정전 70주년과 관련된 특별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절대로 안 태어나고 싶어요. 자유, 정의, 인권을 주제로 하는 각 나라의 다양한 시각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인 만큼 많은 이들의 열기가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에서는 단편영화 공모전에 작품상, 감독상 등 총 5개의 부문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총 250여 편의 단편이 출품됐고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영화인들의 자유와 정의, 인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상의 조문호 감독의 작품은 북한 이탈 주민인 감독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잘 표현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은? 박세암 감독의 가깝지만 멀리서. 축하합니다. 박세암 감독의 가깝지만 멀리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룬 작품으로 짧으면서도 강렬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란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자력 특별전도 열렸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영화들이 함께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뉴클리어 나우. 환경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믿음과 우려에 이의를 제기하며 10년에 걸쳐 촬영된 아토믹 하프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화제를 직접 찾아 함께한 프랭키 펜턴 감독. Going to have to look at nuclear power as part of that solution. So for me today, it seems that it's actually something that we will probably need if we're going to double our energy system or our energy consumption over the next 25 years. So for me, it's something that can actually offer hope and a means of getting out of the trouble that we're in. 6일간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로 축제의 장을 연 제3회 락스퍼 국제영화제. 자유, 정의, 인권이란 주제로 많은 관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순간을 함께한 관객들은 영화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냥 흥행성의 영화제가 아니라 또는 뭐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뭐 인디 영화제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인류 발전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있는 영화제라는 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흥미있게. 왜냐하면 제가 궁금하던 사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충족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락스퍼 영화제 더 많이들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특별한 문화 행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남긴 제3회 락스퍼 국제영화제. 내년에도 더 큰 감동을 전하는 영화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뭐 저녁 좀 일찍 먹고 한 7시쯤 산책하러 나가도 훤해요. 밝아지는 지 네, 굉장히 오래됐죠. 동네 사람들 많이 나와서 같이 걷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운동하기도 훨씬 좋아졌고요. 어제는 일몰 시각이 7시 54분이더라고요. 해가 길어져서 굉장히 좋은 점은 일단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길다. 네. 퇴근하고도 뭔가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경의선 숲길 잘 걷는데 네. 그 옆으로 이렇게 쫙또 음식점들이야. 숲길 옆에. 얼마나 좋아요. 맞아. 거기서들 보면 그냥 치맥들 한잔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보기는 좋아 보여요. 일단. 뭐 치맥 그리고 네. 피맥 요즘에는요 뭐 파맥, 오맥, 간맥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치맥, 피맥은 알겠어요. 치킨 맥주, 그쵸. 피맥은 피자 피자 맥주. 맥주. 또 딴 건 뭐예요? 파맥은 파스타의 맥주. 아, 그리고 노맥은 네. 노가리의 맥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다이어트 걱정하면서 한 잔, 건강 어떡하지 하면서 한 잔, 한 잔 뭐 계속 넘어가는 거죠. 10잔, 20잔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시원하게 한잔 하는 것뿐이 아니고 요즘에는 또 먹을 게 넘쳐나니까 네. 야식 같은 거 해가 길어지면서 밤에 또 야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부담이 생기는데 특히 이런 음식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때 내 몸에 어떤 특정 장기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시죠.
오늘 주제입니다. 매일 바쁘고 매 순간 먹는다. 현대인 위암주의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상 자체도 좀 무서워요. 네. 위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암은 아무래도 네. 암이다 보니까 딱 생각했을 때 무섭거든요. 네. 근데 위염은 뭐 저도 있고 네. 그냥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냥 약 먹으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위 검사 해보면은 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저 거의 못 봤거든요. 저도 막 무슨 위염 항상 이렇게 나오고 뭐 약 먹어야 됩니까? 아예 뭐 그냥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미국의 텔레비전 약 광고를 보면은 신경 안정제가 굉장히 많고 네. 우리나라 약 광고는 위나 간장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죠? 그만큼 뭔가 위와 관련된 질환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만성 질환이어서 네.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주변에 보면 그 위경련 왔다는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위경련 왔다고 막 부여잡고 이런 거 많이 받고 네. 특히나 또 주변에 보면 나 위가 아파 뭐 위가 쓰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난 진작에 그랬어. 맞아요. 뭐 이렇게 서로 다 그렇다는 듯이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위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질환들 뭐가 있을까요? 위 관련 질환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암, 위암, 위암 있고. 예, 네. 무서워하지만 주변에 또 위암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위염은 우리가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만 위염이 또 뭐 위궤양이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 이후에 또 더 무서운 뭐 네. 암이 될 수도 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위염이나 위궤양을 방치하면 암이 된다 이런 얘기 다 들어봤거든요. 네. 아니 저는 뭐 경험자니까. 네. 근데 그 계속 위가 쓰리고 또 위가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이 수년 동안 지속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그렇다니까. 괜찮아 하면서 넘긴 그리고 또 거죠. 일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네. 그거 다 있어요. 그냥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일부예요, 일부. 네. 그냥 피하잖아요. 그냥 그러고 살았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 덜컥 그렇게 됐는데 네. 먼저 알아볼 질환이 뭔가요? 뭐 암부터 알아보나요? 뭐부터 알아봐요? 네, 속 불편한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염입니다. 위염에 이렇다니까.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군요. 10명 중 1명 더 될 것 되는 같아요. 것 같은데.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요, 2020년 위염과 또 십이지장염 관련돼서 이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를 좀 집계를 해보았더니 46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게 되면은요, 여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 277만 명에 이르고요, 남성 환자는 190만 명보다 190만 명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이 46% 이제 많았고요. 여성 환자 중에서도 50대 중년 여성 환자가 53만 2,712명으로 성별이나 연령대별 구분해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50대 중년 여성 왜 그렇게 모든 질환에 노출이 돼 있는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예, 헌신도 많이 한 그런 세대인데 정말 많은 질환에 50대 특히 60대 그런 그 많은 그 병들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한 가지 자료가 더 있는데요. 2012년도에 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위내시경을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5.9%가 한 가지 이상의 위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0명 중에 1명은요.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전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렇죠. 치료를 안 받은 사람 훨씬 많다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보니까 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 85.9%가 위염이다. 굉장히 엄청난 수치입니다. 위염, 이게 사실 위에 생긴 염증이라는 말이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위염은 우리가 뭐 소화불량이라던가 상복부 불편감이라던가 복통이라던가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증상보다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냥 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역류성 위염도 있고 신경성 위염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위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크게 분리를 해볼 수 있는데 급성 위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원인 자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물을 갑자기 많이 드셨다든지 약물을 아주 좀 강하게 드셨다든지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그래서 폭음, 폭식,
과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게 되죠. 이 급성 위염은요, 또 급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위염이라든지 세균성 위염, 바이러스성 위염, 약재성 위염 등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아마 뭐 광고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 헬리코박터균이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뭔지부터 알고 가죠. 네, 이 헬리코박터균은요, 위 점막에 기생하는 gram 음성 나선균입니다. 그래서 얘 정식 명칭은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명칭이 있고요. 얘가 처음에 감염이 됐을 때는 위 중에서도 이제 아랫부분에 주로 감염이 됐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타고 올라오면서 위의 체부까지도 점점 확산되는 형식으로 감염이 됩니다. 네,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90년대에는 70% 정도의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요,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약 40%대의 높은 이제 발생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40대 이후에 60% 이상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감염률이 40%에 40대 이상에서 60%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고 급성 위염이 오는 거예요? 네.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뭐 급성 위염, 만성 위염, 뭐 위궤양 그리고 심하게는 위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이제 궤양 중에서도 이제 위궤양에 걸리신 분들을 봤을 때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면 60에서 80%는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십이지장 궤양을 가지신 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90%는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궤양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런 질환도 없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네.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다 이러면 걱정 별로 안 해도 되는 균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염도 일으키고 궤양도 일으키고 림프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헬리코박터를 위암을 일으키는 사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을 가지고 있거나 어린이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그리고 전 국민의 한 반수 정도는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감염자 중에 한 6명 정도는 속쓰림, 소화불량 이런 위험 증세가 생기시고 이 감염된 10분 중에 1분 정도가 요 위궤양이 생기고 그 중에서 또 일부가 또 위암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헬리코박터균은 왜 걸리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는 여러 가지로 좀 추정이 됩니다. 어떤 감염된 자가 토했을 때 그 음식물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대변에 오염된 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파된다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유 자체가 위액이 역류되면서 위 속에 있던 헬리코박터균이 침이라든지 치아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문화가 어떠세요? 술을 드실 때 그냥 드시지 않잖아요. 술 한잔해 하면서 술잔을 돌리시는다든지 또 라면 같은 거 한꺼번에 뜯어서 같이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드시잖아요. 이런 경우 맞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 헬리코박터균을 전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엔 많이 그랬지만 요즘에는 잔 돌리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국물 같이 막 이렇게 퍼먹는 것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많다. 네. 이런 얘기예요. 급성 위염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눠봤는데 급성 위염이 있으면 이제 만성 위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만성 위염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만성 위염. 네, 맞아요. 이제 급성이 처음에 한번 와서 치료가 돼서 별다른 적이 없으면 급성 위염인데 이 급성 위염이 생겼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생겼다가 다시 좋아졌다. 이거 반복을 계속하게 되면 만성 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위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그다음 위축성 위염, 비유성 위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표재성은 위 점막이 부풀어 오르게 이렇게 발적이 불규칙적으로 생긴 거로 비교적 초기가 만성 표재성 위염이고요. 미란성 위염은 이제 고기가 패이는 겁니다. 점막이 패여가지고 살짝 벗겨져서 염증이 생긴 상태가 바로 미란성 위염입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은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위 점막이 얇아져서 그 위 점막에 있는 그 혈관들이 비치는 게 바로 위축성 위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후성 위염은요. 이 위 점막 주름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딱딱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경우가 비후성 위염입니다. 표재성 위염, 뭐 미란성 위염 이런 위험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익숙하게 듣는 위험 종류가 신경성 위염이나 아니면 역류성 위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위험은 급성인가요? 만성인가요? 신경성 위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흔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신경성 위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원래는 없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데 위험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낫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신경성에서 유래됐다라고 해서 신경성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위라고 하는 부분은요, 위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위산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자율신경과 뇌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위 자체의 운동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봤어요. 슬픔이라든지 어떤 강한 감정 자체가 돌아왔을 때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음식을 먹기 싫어한다든지 입맛이 떨어지고 또 속이 좀 더부룩한 증상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신경성 위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사실 신경성 위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표재성, 역류성, 위축성 세 가지 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증이다. 그러니까 신경성 위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근데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이렇게 좀 싫은 사람? 네, 어려운 자리, 그래서 밥 먹으면 뭔가 위집이 뭐가 나오는 건지 굉장히 위가 이렇게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예민해요, 위가. 위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정을 좀 급하게 받는다든지 어려운 자리에 가시면 위산 자체가 분비가 조금 더 촉진되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에 정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심각하지 않은 위험 같은 경우에는 내버려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위험 얘기를 뭐 아까 몇 가지 뭐 표재성이라든가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냥 추적 관찰하면 됩니다. 내년에도 한번 검사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약 먹어야 됩니까?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위험을 언제 치료를 할 것이냐, 요거는요, 크게 두 가지 딱 영향을 받는데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 점막이 얼마나 헐어 있느냐, 그리고 환자가 증상을 어떻게 호소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그 점막이 잘 보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경미한 위험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럼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증상을 전혀 못 느끼시고 그냥 있지만 막상 내시경을 들어가서 봤을 때 헐어 있는 게 너무 심한 위험이다. 그럼 당연히 또 요것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치료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사실 딱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조절을 본인이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뭐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탄 음식 이런 음식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불규칙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거 있잖아요. 야식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어떻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도 최대 덜 받아주시는 게 좋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위험이 약간은 노화에 의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인구의 한 50%는 위축성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뭐 오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만성 위염은 정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들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경련이거든요. 위경련도 일종의 위험과 같은 건가요? 종류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위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움직이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명치 끝이 아픈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들에서 가슴 앓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는데요. 명치 끝이 잡아서 비틀리는 듯한 통증 자체가 나타났다가요. 몇 분 정도 지속됐다가 다시 소강 상태에 이르러서 언제 그랬는지 아무렇지 아프지 않게 있다가 다시 반복되는 증상, 이것이 바로 위경련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구토라든지 오심 증상도 동반되기도 하고요. 몇 분간 또 몇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심하게 위경련이 온 사람들 보면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르잖아요. 아파서. 그래서 응급실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경련은 왜 오는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위경련은요, 위 때문에도 올 수가, 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가 있지만, 이제 통칭해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상복부 통증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나 이런 데로 오시는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췌장에 염증이 있어서도 위경련이 올 수가 있고, 담석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또 올 수가 있고, 이게 되게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스트레스가 아닐까 네.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라는 장기 자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장기인 것 같거든요. 관리하기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잘 낫지 않는다. 위궤양입니다. 예, 위험해서 이거 이제 하나 더 나간 거죠. 위궤양. 이게 이 정도 가면 좀 위험해지는 거죠. 네, 이제 위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위궤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점막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위 점막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점막 하층, 그 아래에는 근육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점막에만 염증이 막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위염입니다. 근데 이게 점막 하층까지 이렇게 뚫고 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바로 위궤양인데요. 여기서 한 5mm 이상으로 패인 그런 상처가 생기는 거를 위궤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을 방치하면 이게 위궤양으로 가는 겁니까? 네, 한번 사진을 한번 제가 위궤양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보면 옆에 점막들은 그냥 빨강 색깔 점막들은 그냥 뽀송뽀송하게 있잖아요. 쟤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위 점막인데 가운데 보면 하얗게 패여서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저런 부분이 바로 위궤양입니다. 그래서 점막 하층이 드러나서 보여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인가요? 네,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우리가 혓바늘 섰을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하고 비슷하고 입 헐었을 때하고 비슷하네요. 네, 입안도 점막이기 때문에 입 안에 헐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고. 위염 같은 경우는 일단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소화불량 증상에서 경미한 경우도 있어서 아 내가 위염인가 이렇게 아닌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궤양까지 가게 되면 이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상복부에 타는 듯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위궤양의 특징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공복 때보다 음식을 먹은 뒤에 이런 증상이 좀 심해진다. 또 동반되는 증상이 체중 감소라든지 구역질, 구토 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또 위염은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치료를 하고 안 하고 하지만 위궤양은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시경 했는데 위궤양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저번에도 있었지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궤양이 점막 하층까지만 있었을 때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고 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이게 다 근육층까지 뚫어가지고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으로 인한 천공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위궤양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음식물이 나가는 위치에 생겼을 때는 이게 위가 폐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특히나 고령자 그리고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가능성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염을 방치하다가 위궤양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염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게 되면 위궤양으로 점점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궤양이 왔을 때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궤양이 생기지 않게끔 생활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실 것 같고 과식이라든지 야식, 흡연, 또 음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진통 소염제의 남용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통 소염제가 위에 특히 안 좋은 모양이죠? 네, 이게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이 사실은 이제 위산가다로 생기기도 하고 뭐 헬리코박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요. 요즘에는 이제 진통 소염제를 워낙 많이 드십니다. 맞아요. 두통이 있을 때 많이 드시고 뭐 무릎 관절염 이런 데 있을 땐 당연히 드시거든요. 근데 요게 위 점막을 헐게 하는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장복하신다. 오랫동안 드시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위점막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해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아스피린 등이 함유되어 있는 약품을 드실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드실 경우, 이제 위장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실 경우 음식과 함께 또는 우유와 함께 드실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염 진통제 복용하실 때는 절대 음주하면 안 되죠. 위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와 관련된 질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전 세계 발병률 3위입니다. 그러게 이게 전 위암. 세계 발병률 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네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네, 한국인의 이제 위암 발병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몽골 다음으로 아주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약 25만 건의 새로운 암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이제 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합쳐서 26,662건 발생을 했고요. 전체 암 발생의 10.8%라고 하니까요. 그 중에 이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를 보았을 때는요, 2.0대 1 정도이고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생 건수는 남자가 18만 건으로 남성 중에서 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8,793건으로요. 여자 암 발생 건수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이제 발생 연령함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60대 이상이 보통 2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요. 70대가 26.1%, 그리고 50대가 20.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가장 많다. 네. 네, 남편 식사를 좀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위암이 무서운 게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들이 이 위암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젊은 나이에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수 유채영 씨라든가 배우 장진영 씨, 올랄라 섹션의 이문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이가 30대, 4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지 안타까워요. 네, 특히 장진영 씨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게 만 37세였거든요. 젊은 사람이 유독 이 위암에 좀 취약한 건가요? 네, 이제 요즘에는요,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에서 위암 발생률의 폭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2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위암 환자가 3만 50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50세 이하의 젊은 위암 환자가 3,681명이었는데요. 요거는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젊은 위암 환자인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젊은 위암은 이게 또 전이가 빠른. 네, 맞아요. 젊은 위암들은요, 이제 워낙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암이 빨리 발전하는 것도 있고 또 미만성 위암이라는 암의 발생이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만성 위암 그게 뭐예요? 좀 처음 들어서. 미만성 위암은요, 우리가 아까 위암이 있을 때 보통 점막에 딱 생겨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딱 보면 보이거든요. 조직 검사를 딱 할 수가 있는데 미만성 위암은 이 점막 말고 그 점막 하층에서 중간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봐도 이 아래에 생겼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고 발견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조직 검사를 딱 했는데도 점막만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의심이 됐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진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환자가 젊기 때문에 암이 활성이 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위암이 그러니까 위험에서 위궤양으로 발전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네. 위험이었다가 위암이 되고 이게 도대체 왜 위암이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원인이다 이렇게 딱 짚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 위에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지속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또 장상피 화생,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다단계 전암병변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유전자 변이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경우에 위험의 발생률이 2배에서 3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헬리코박터균이 그렇게 문제인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전 국민의 40%, 또 60대 이후에 40대 이후라고 그랬나? 60%.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위암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이렇게 많이 감염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때문이다라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헬리코박터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위암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지 확률적으로는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하면 모를 때는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갈 수 있는데 알게 된 이상 이게 굉장히 또 찝찝하거든요. 근데 헬리코박터균도 또 웬만한 사람 다 있다고 보면 이거 다 있어요. 이래버리면 치료가 안 되는데 맞아요. 저도 헬리코박터균이 생긴 적이 있어서 제균 치료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약을 좀 독하게 먹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요, 저도 헬리코박터균이 있었거든요. 저도 제균 치료했으니까. 네, 왜냐면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엄밀히 말하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국가에서 정해준 그 보험 기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위 궤양이 있는 경우, 십지장 궤양이 있는 경우, 조기 위암이 있는 경우, 뭐 위 림프종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헬리코박터를 필수로 꼭 치료를 해라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크게 이제 그 논란이 없는데요. 사실은 위험해서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에서 이게 약간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떨 때는 어떤 선생님은 치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치료해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영역은 비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보험이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중요한 내가 어쩐지 제가 위암 걸리기 전에도 헬리코박터가 있을 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다 있어요 이랬거든. 근데 최근에 언제 갔더니 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때는 바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걸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치료하는 입장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본인이 그 직계가족 간에 만약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5배 이상 위암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또 요거 먹고 요 치료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이거 만성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요거 치료했더니 싹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매년 1년에서 2년 단위로 계속 제가 하다 보면은요.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됐다가 요게 치료가 된 위를 봤을 때 점막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어지간하면 치료를 하시는 걸 권고를 하고, 저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뭐 간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지 간에 고용량의 항생제를 한 10일 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에 어떤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중간에 만약에 안 하시게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헬리코박터균 이건 치료하는 게 낫다. 네. 예. 또 그 외 위암인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2의 이제 위험인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2위는요, 짠 음식을 합니다. 예, 짠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해 봤을 때요, 많이 먹은 사람이 위험 확률이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세지나 햄 같은 것을 가공할 때 넣게 되는 질산염 화합물, 그리고 탄 음식, 그리고 염장 음식들도 이러한 이제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짠 음식, 뭐 저 햄, 소세지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또 대표적으로 젓갈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짜죠. 짠데 맛있잖아요. 맛있지. 흰밥에 탁 네. 얹어 먹으면.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도 먹었거든요. 젓갈 이렇게 솥밥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이 젓갈이 1급 발암식품이다. 뭐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중에 곱창과 젓갈이 항상 꼽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봤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실제로 젓갈을 안 드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때요? 아니요, 저 안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맛있는 제가 최근에 이제 명란젓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명란젓 먹고 또 밥 먹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끊임없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대한 덜 드셔라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저 짠 것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담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흡연은 폐 쪽이 아닌가 싶은데 또 위쪽에 부담을 준다고. 네, 그럼요. 이제 흡연도 이제 그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5배 가량 폐암의 가능성이 위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후두랑 폐암만 상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위까지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내시경 할 때도요 흡연자이신 분들이 위 점막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요게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의 흡연율보다 높잖아요. 사실 위암 발생률도 남성이 더 많습니다. 위암보다 여자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위는 흡연보다는 음주랑 좀 더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음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네요. 음주로 인한 이제 이 위암의 위험은요 한 1.5배에서 2배 가량, 2배 가량 이렇게 증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 음주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이제 또 침투를 해서
그 알코올이 이런 발암 물질을 녹여가지고 세포 내로 쉽게 침투하도록 또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일 수가 있고 사실 알코올이나 뭐 흡연은요 위암 말고도 다른 모든 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항상 나오는 요건인 근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술은 위하고는 별로 그 관계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위안이죠. 아니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것도 내 누구라고 그러면 딱 아는 건데. 걱정하지 마. 위하고 이 술은 상관없는 거야. 마셔. 괜찮아. 이건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의사네. 올해부터 그래도 음주를 좀 금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가족력이 없으신 가족보다는 위암 발생률이 약 2배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암 발생률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국외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유전자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음식도 같이 함께 공유하실 수 있잖아요. 짠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군에 감염되었을 때 이런 위험적인 증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 검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에 특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암 혹시 뭐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요. 위암도 역시나 조기에는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증상의 경우가 많고 그냥 약간 뭐 뱃속이 불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을 때는 옆에 점막이 다 알아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잘 저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 단계별로 흔히 나타나는 이제 위암의 그런 일반적인 증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조기 위암이거든요. 조기 위암 때는 글쎄 위암 자체로만은 증상이 없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조기에 발견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 증상은 수년 동안 계속 뭐 술과 지나친 과식으로 인해서 위가 늘 쓰리고 식도 역류이 있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냥 다들 그래 이러고 이제 달고 살았던 그게 증상이라면 증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기 위암은요, 한 80%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속쓰림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기 위암이 이제 모양이 약간 궤양처럼 패여 있어가지고 느낄 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안 걸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조기 위암, 이때 발견이 됐다는 건 그래도 예후가 좋잖아요, 치료 예후가. 네, 그렇죠. 조기에 발견되면 좋은데 사실은 대부분 어떨 때 오시냐면요. 체중 감소가 됐을 때 옵니다. 그래서 한 체중 감소가 한 60%를 호소를 합니다. 이 진행성 위암에서는요. 그리고 한 50%는 복통을 호소하고 이외에는 오심, 구토, 뭐 식욕감퇴, 연하곤란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조기보다는 진행성 위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배가 아프고 이런 복통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 위암 예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 과정을 겪게 되는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위암에 딱 이제 조직 검사 결과 위암입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제일 먼저 뭐 CT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만큼까지 퍼져 있는지 제일 먼저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기 위암이 아주 작고 크기가 그리고 이제 요게 종류가 분화도라고 하는데요, 분화가 아주 좋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이 아니라 위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그 점막만 이렇게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시경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조금 크거나 아니면은 약간은 이제 그 분화도가 조금 좋지 않거나라고 한다면은 위 전 절제술이나 위 아전 절제술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또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요. 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쪽에 있으면 이만큼 밑으로 다 잘라야 돼. 그나마 좀 밑에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자르는데 그게 중간 위에 있으니까 3분의 2 정도까지 자르고 더 위에 있으면 전절제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뭐 몇 기와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연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그걸 알더라고. 얼만큼 전이가 됐는지. 근데 저는 전이가 안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행이죠.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축하한다고. 전이 된 데가 없다고. 근데 저희 병동에 있던 대부분이 전이가 됐었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위 절제 수술을 할 때 옆에 근처에 있는 림프절들도 다
절제를 해가지고 걔네들 확인해 봅니다. 림프절이라는 거는 이제 암이 어디로 번져 가기 전에 간이나 뭐 이런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이제 거기 초소에 들렀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림프절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이 발생한 건 그렇지만 정말 천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장기에 전이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는 어렵고 바로 그냥 항암 치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몸에 있는 그런 암들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전이가 안 됐는데 위를 잘라냈어요. 그러면은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됐는데 위를 잘라낸 경우에는요,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5년 정도 저희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완전히 완치됐다 땅땅땅을 때려주시죠 보통. 그때 이렇게 상장도 줘요. 저희 5년 후에는 위 수술하고 5년이 지나면 완치됐다고. 그동안 잘 규칙적인 생활해서 참 잘했어요. 이러고. 그래요? 네. 근데 위암에 걸렸는데 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 그래도 이거 좀 희망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완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우리가 수술을 했다 그럼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위암이 어디 생기냐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위 전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하고 위 아전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한 3분의 2만 잘라내는 수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위의 위치가 위쪽에 바로 그냥 식도에서 넘어가서 그 위쪽에 생기게 되면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 절제술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좀 아래쪽에 있으면은 그나마 위에 위를 남겨놓을 수 있는 반 절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저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전절제술 아래만 있기 때문에 위에는 남겨놓고 반절제술 아전절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경우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식도 아래에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했을 때 한 6개월 이내에 뭐 70%, 뭐 80% 이 정도는 이제 복귀가 재생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위도 이렇게 잘라내거나 수술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원상 회복이 됩니까? 네, 근데 이제 간처럼 막 이렇게 간은 자라나거든요. 근데 자라나진 않고 위는 자라나진 않지만 대신에 만약에 전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일부 위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문제 없이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위 건강 잘 챙기시고 뭐 위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남들 다 그래가 아니고 그때 그거 처리하고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위염이 있다. 그럼 야 이걸로 씻어내. 이거 안 되고. 소독한다 이런 거 좀. 위염이 좀 나은 다음에 이거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드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위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생활 이런 거 교과서 중심으로 또박또박.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규칙적인 식습관,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안 받기. 이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제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요. 위내시경을 자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위암 대장암이 발생이 1위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 여기에 접근이 굉장히 외국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빨리빨리 발견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해서 그럴 수가 있고 또 국가검진에서 보면은요 40대 이상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요 위내시경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면 내시경 받는 게 불편해서 내시경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하기엔 또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일단은 그게 수면 내시경,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 내시경 받고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내시경이 가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가지고 가늘어져서 수면이 아니고도 자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수면 약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수면도 그냥 훅 잘 주무시고 특별히 문제 없이 일어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이제 그 수가보다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자면서 편하게 받는 거는 있죠.
자, 배효상 선생님. 네, 일단 위 증상이 있으시면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떤 체양 증상이 있거나 속이 더 보여졌을 때 이것을 다스리는 좀 방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혈자리 두 군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좀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가 바로 합곡혈이거든요. 자리를 보시게 되면 엄지하고 검지가 만나는 부위, 여기 계곡같이 만들어진 부위 있죠? 여기 부분 안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약간 통증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통증이 없으시면 자극이 안 된 겁니다. 네. 통증이 있으시게 된 부위, 여기 합곡혈을 눌러주시게 되면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체한 증상이 있을 때 다스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정도씩 살짝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강하게 좀 세게 눌러주셨다가 네. 띄었다가 또 세게 눌러주셨다가 띄었다를 반복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3마디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여기다가 손목 끝에서부터 이렇게 대시고요. 이렇게 대시면 끝에 부분 만나는 부위, 여기 잡혀 있는 부위, 손목에서 한 3손가락 떨어진 이쪽 부위가 내관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눌러보시면 약간 통증이 좀 느껴지세요. 네. 아파요. 약간 아프시죠? 네. 여기는 사실 한방에서 봤을 때는 기순환을 좀 정확하게 해주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좀 음식이 안 내려갔다든지 속이 더부룩할 때 여기 눌러주셔도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위와 관련해서 좀 즐겨 쓰는 한약재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위가 불편하다고 해서 약을 챙겨 드시기는 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서울에도 담벼락 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던 것이 바로 까마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마중? 못 들어봤어요. 장인 아나운서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까마중 까만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따먹게 되면 살짝 단맛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요 열매 자체는 진의 거담제로 좀 썼고요. 전초 자체를 달여서 먹게 되면 위 자체가 불편하신다든지 혈액순환을 좀 잘 시켜서 위벽세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암세포 억제 효과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초 자체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고요. 입을 좀 여름에 따다가 찬물에 좀 담그셨다가 살짝 데쳐서 우려내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또 인도 카레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인도인들이요, 아시안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카레를 많이 먹기 때문이거든요. 카레는 강황이라고 알려져 있죠. 뿌리 덩이하고 덩이 줄기 자체를 전부 다 약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위벽을 보호해주고 또 활성산소 자체를 좀 제거해주기 때문에 위 자체를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g 전초를 500ml에 좀 넣으셔서 살짝 달여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카레 섭취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카레 주로 먹어야 되겠네. 카레가 그렇게 좋다고 만들기도 쉽고. 강황, 네. 카레 이런 거. 자, 저희도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단 요리를 준비해 놨거든요. 1분 간단 요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궁금해요? 이 시간은 제가 정말 기대하는 네. 시간입니다. 요리가 많이 늘었거든요. 옆에 가서 네.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위는 근데 또 이제 먹어서 탈이긴 합니다만 안 먹을 순 없고 위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소량 드시면 그게 또 좋은 건데 아까 규칙적인 식생활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만들어 볼 위 보호를 위한 네. 음식인데요. 양배추 콩죽입니다. 양배추 역시 콩죽. 양배추. 네. 아, 위하면 사실 양배추. 네, 양배추를 가장 먼저 네. 떠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죽도요. 오늘은 이제 콩을 이용해서 대두를 이용해서 죽을 끓일 텐데 네. 요거를 좀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콩이랑 쌀 준비를 했는데 네. 요거를 처음부터 불린 후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불리기 전에, 씻기 전에 미리 갈아주세요. 네, 믹서기에 갈면은 이렇게 성글게 갈리거든요. 이 상태로 쌀도 좀 갈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1시간 정도만 불리면 이렇게 충분히 불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콩 상태로 불리게 되면 네. 좀 3-4시간 이상 불려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불려주시고 요걸 가지고 이제 죽을 끓여줄 겁니다. 물은 뭐 6배 내지는 7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좋아하시는 농도가 있으면 뭐 물은 좀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죽을 끓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일반 끓여가지고 갈아주는 것보다는 콩의 입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드시면서 좀 씹어서 꼭꼭 씹어서 드실 수도 있고요. 고소한 맛이 또 잘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풀 끓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양배추, 위에 좋은 양배추. 위에 좋은 양배추. 예, 요거를 좀 성글게 다져가지고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넣어주신 다음에 휘리릭 섞어서 뭐 양배추가 아주 푹 무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드시기 좋은 정도로
이렇게 한번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 간은 드실 때 해주시면 되지만 이렇게 간장, 국간장 살짝과 그리고 깨소금을 좀 듬뿍 넣어주시면 좋아요. 고소하고 맛있죠. 예. 이렇게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중간중간 양배추가 씹히기 때문에 그런 또 씹는 재미도 있고요. 네. 예, 이렇게 위를 보호하고 또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한 끼가 되겠습니다. 네. 이 죽을 만들 때 이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미리 불리지 말고 네. 간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불려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양배추가 위에 좋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양배추가 위에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양배추가 위에 좋다라고 알려진 것, 그래서 속이 불편한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양배추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바로 비타민 U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가장 많이 함유된 채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비타민 U요? 예. 비타민 U의 원성분명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 저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MMSC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또 위산이라든지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위벽을 치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MMSC라고 하는 것은요, 궤양 치료에 유효한 성분이기 때문에 어서라고 하는 궤양의 앞글자인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배추의 궤양 발생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1940년대에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체니 박사에 의해서 제일 처음 발견됐는데요. 이후에 1950년도에 스위스의 학자들이요, 12장 궤양에 있는 환자들한테 이 양배추즙, 신선한 양배추즙을 계속 복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장 궤양의 치료 효과 기간 자체가 상당히 단축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이로 인해서요, 이 양배추가 위 궤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됐습니다. 근데 양배추를 이렇게 죽으로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근데 하실 때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단맛도 나고 양배추 네. 식감이 씹히는 맛이. 그렇죠.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거 양배추 가지고 달걀 이렇게 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 네, 전도 맞아요. 맛있어요. 그죠? 그것도 맛있었는데. 그렇죠. 양배추 한 통 사놓으시면 네. 오늘처럼 이렇게 죽도 끓여 드시고 또 뭐 쌈으로 해 드시고 샐러드 드시고 또 지난번처럼 전 네. 줘서 드시면 뭐 알뜰하게 또 요즘 물가도 비싸니까요. 네,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뭐 위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입냄새가 혹시 심하면 위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위염 자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입냄새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치질 많이 하잖아요. 또 네. 치석 제거도 하러 가서 치과에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도 나 입냄새 왜 이렇게 제거가 안 돼? 이렇게 고민하실 때 이런 환자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염이 많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었어요. 그래서 위염이 심한 분들이 입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속설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동의보감 기록을 보게 되니까요, 위염 자체, 이 구취라고 하는 이 입냄새라고 하는 것은 위에 열이 있을 경우에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에 염증이 있게 되면 염증 때문에 열이 발생되죠. 이 열질 자체는 위산하고 만나게 되면서 어떤 습도 때문에 어떤 가스를 잘 분피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스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입냄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입냄새가 좀 많이 나면 전 그거 있었어요. 병원을 한번. 네. 그러니까 위 안 좋은 사람들 보면 트림 많이 해요. 네, 그거구나. 지금 가스가 올라온다는 게. 그러니까 입냄새도 있지만 트림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입냄새는 장기의 어느 부위가 상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간이 상하면 비린내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폐가 상하면 그 냄새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 옛날에 냄새 알았는데 좀 모르겠네요. 아니 저는 저 급성 그 간염 걸렸을 때 보니까 비린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위가 안 좋았을 때는 트림 나는데 그런 거 하니까 눈여겨 보셔요. 배고플 때 입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맞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럼 물을 좀 드세요. 물을. 제일 안 좋은 피해야 되는 것도 있나요? 위에 이건 참 안 좋더라는 것도 있나요? 아까 술, 담배 말고? 탄 음식이에요. 탄 거. 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음식 안 좋습니다. 탄 거.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위를 자극하는 음식을 사실 굉장히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특히 뭐 매운 닭발이라든가 뭐 매운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특히 경쟁하듯이 먹는데 그런 거 자주 드시는 분의 위를 들어가 보면요, 저렇게 패여서 미라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게 만성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네. 안 좋다라고 보시죠. 매운 거, 짠 거, 탄 거 먹으면 네. 위도 아파하는 거죠. 자, 오늘 위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낮의 해는 정말 강하더라고요. 아, 뜨거운데요. 이번 주 내내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